내 이름은 이영래, 올해 72이다. 평생을 땀 흘려 일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1시에 잠드는 삶을 40년 넘게 살았다. 철공소에서 시작해 작은 공장을 차렸고 그 공장이 중소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 내 손에는 늘 기름때와 쇠 냄새가 배어 있었다. 아내 순자와 함께 세 아이를 키웠다. 큰아들 민호, 둘째 딸 민정, 막내 아들 민수. 아이들이 어릴 때는 그래도 행복했다. 좁은 집에서 다닥다닥 붙어 자면서도 명절이면 온 가족이 둘러앉아 떡국을 먹으며 웃었다. 그때는 내가 가장이라는 게 자랑스러웠다.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 아이들이 대학을 가고 취직을 하고 결혼을 하면서 점점 나는 투명인간이 되어갔다. 처음에는 바쁘겠거니 했다. 젊은 것들이 자기 살림 차리느라 정신없겠지 이해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날수록 전화는 뜸해지고 명절에도 잠깐 들렀다 가는 게 전부가 되었다. 순자가 3년 전에 먼저 갔다. 췌장암이었다. 발견했을 때는 이미 늦었다. 병원 침대에서 순자가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여보, 아이들한테 너무 섭섭해하지 마요. 다들 바쁜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알았다. 순자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아이들이 우리를 짐으로 여기기 시작했다는 것을. 순자 장례식에 아이들이 모두 왔다. 당연한 거였지만 그래도 고마웠다. 그런데 장례가 끝나고 나서 큰며느리 영희가 민호에게 하는 말을 우연히 들었다. 아버님 혼자 저 큰 집에서 어떻게 사시겠어요? 요양원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민호가 뭐라고 대답했는지는 듣지 못했다. 듣고 싶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순자가 떠난 후 나는 혼자가 되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차려 먹고 마당을 쓸고 텔레비전을 보고 저녁을 먹고 잠을 잤다. 하루가 어찌나 긴지 시계를 볼 때마다 아직도 이 시간밖에 안 됐나 싶었다. 아이들에게 전화를 하면 바쁘다고 했다. 직접 찾아가면 눈치가 보였다. 손주들은 나를 보면 할아버지 왔어요? 하고는 제 방으로 들어갔다. 며느리들은 웃으면서도 눈이 웃지 않았다. 내가 짐이 되고 있다는 걸 알았다. 그래서 결심했다. 자식들한테 폐 끼치지 말자. 스스로 알아서 살자. 집안일도 혼자 하고 밥도 혼자 해 먹고 병원도 혼자 갔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뻐근해도 내색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버지, 이번 추석에 다 같이 여행 가요. 제주도로. 나는 귀를 의심했다. 민호가 먼저 연락하는 것도 여행을 가자고 하는 것도 처음이었다. 여행? 나도? 당연하죠. 온 가족이 같이 가는 거예요. 아이들도 다 가고. 가슴이 뛰었다. 드디어 아이들이 나를 생각하는구나 싶었다. 순자한테 미안했지만 혼자 남은 후 처음으로 기뻤다. 여행 준비를 하면서 나는 설렜다. 제주도는 순자와 신혼여행 갔던 곳이다. 50년 전 우리는 한라산을 올랐고 용두암에서 사진을 찍었다. 그때 순자는 23살이었고 나는 25이었다. 이번 여행에서 그 추억을 떠올려야지. 손주들한테 할아버지 할머니 이야기도 해줘야지. 나는 짐을 꾸리면서 혼잣말을 했다. 순자야, 나 다녀올게. 아이들이 불러줬어. 공항에서 다 같이 만났다. 큰아들 민호 가족, 딸 민정 가족, 막내 민수 가족. 다 합치면 14명이었다. 손주들이 뛰어다니고 며느리들이 수다를 떨고 아이들이 웃었다. 나는 그 광경을 보면서 행복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아무도 나를 보지 않았다. 다들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느라 바빴다. 나는 한쪽에 서서 가방을 끌고 있었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민호가 다가왔다. 아버지, 비행기 좌석이 따로예요. 저희는 앞쪽이고 아버지는 뒤쪽이에요. 죄송한데 자리가 그렇게밖에 안 났어요. 괜찮다고 했다. 혼자 앉아도 된다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서늘했다. 비행기 안에서 나는 창밖을 봤다. 구름 사이로 바다가 보였다. 순자와 처음 왔을 때는 배를 타고 왔었다. 하룻밤을 배 안에서 보내면서 순자는 멀미를 했고 나는 밤새 등을 쓸어줬다. 제주도에 도착했다. 렌터카를 2대 빌렸는데 나는 당연히 아들과 같은 차를 탈 줄 알았다.
그런데 민호가 말했다. 아버지, 민정이 차 타세요. 저희 차는 짐이 많아서요. 민정이 차에 탔더니 사위 진수와 손주 둘이 있었다. 진수가 반갑게 인사했지만 차 안은 좁았다. 손주들이 내 옆에 앉기 싫다고 떼를 썼다. 결국 나는 맨 뒤 좁은 자리에 앉았다. 호텔에 도착했다. 넓고 깨끗한 리조트였다. 체크인을 하는데 민호가 말했다. 아버지 방은 별관이에요. 본관은 다 찼대요. 별관은 본관에서 한참 떨어져 있었다. 나는 끄덕이고 짐을 끌고 걸어갔다. 뒤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다. 방에 들어갔다. 좁고 낡았다. 창문으로 보이는 건 주차장뿐이었다. 본관에서는 바다가 보인다고 했는데 저녁을 먹으러 갔다. 다 같이 고깃집에서 삼겹살을 구웠다. 손주들이 고기를 빨리 달라고 보챘고 며느리들이 익은 고기를 손주들 접시에 담았다. 나는 잘 익은 고기를 한 점 집으려다 민호가 먼저 집어 자기 입에 넣는 걸 봤다. 괜찮았다. 난 천천히 먹어도 됐다. 어른이니까. 그런데 식사 중에 민정이 말했다. 오빠, 내일 일정 어떻게 돼? 민호가 핸드폰을 보며 말했다. 내일은 오전에 용두암 가고 점심 먹고 오후에는 아쿠아플라넷 가자. 애들이 좋아할 거야. 나는 용두암이라는 말에 귀가 솔깃했다. 순자와 갔던 곳이다. 사진도 찍었던. 나도 같이 가면 되지? 내가 물었다. 잠깐 정적이 흘렀다. 민호가 민정을 받고 민정이 민수를 봤다. 민수가 말했다. 아버지, 용두암은 계단이 많아요. 무릎 안 좋으시잖아요. 호텔에서 쉬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가슴이 철렁했다. 계단 정도는 괜찮아? 나 아직 멀쩡해. 영희가 웃으며 말했다. 아버님, 무리하시면 안 돼요. 저희가 사진 많이 찍어 올게요. 나는 더 말하지 않았다. 괜히 고집 부리는 것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다. 저녁을 먹고 방으로 돌아왔다. 불을 켜지 않고 침대에 앉았다. 어둠 속에서 창밖을 봤다. 주차장 불빛이 깜빡였다. 왜 날 데려온 거지?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다음 날 가족들은 아침 일찍 용두암으로 떠났다. 나는 호텔 방에 남았다. 아버지, 점심때 전화할게요. 민호가 그렇게 말하고 갔다. 나는 방에서 텔레비전을 봤다. 뉴스가 나왔다. 날씨가 좋다고 했다. 제주도 저녁이 맑음. 시간이 지나지 않았다. 시계를 볼 때마다 10분밖에 안 지나 있었다. 점심때가 되어도 전화가 오지 않았다. 1시가 지나고 2시가 지났다. 나는 혼자 호텔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다.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었다. 3시쯤 되어서야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버지, 저희 아쿠아플라넷 왔어요. 애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래, 재밌겠구나. 저녁은 흑돼지 먹으러 갈 건데 아버지 여기로 오실래요? 아니면 호텔 근처에서 드실래요? 나는 가겠다고 했다. 혼자 또 밥 먹기 싫었다. 택시를 타고 식당에 갔다. 그런데 식당 앞에서 가족들이 나오고 있었다. 아버지, 벌써 오셨어요? 민정이 놀란 얼굴로 말했다. 저녁 먹으러 왔는데. 저희 방금 다 먹었어요. 애들이 배고프다고 해서 일찍 먹었거든요. 아버지 연락이 안 되길래. 나는 핸드폰을 봤다. 부재중 전화가 하나 있었다. 택시 안에서 못 들었나 보다. 괜찮아? 나 혼자 먹을게. 혼자 식당에 들어갔다. 흑돼지를 시켰다. 불판 위에서 고기가 익어갔다. 나는 고기를 뒤집으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순자야, 나 지금 뭐 하는 거야? 셋째 날이 되었다. 마지막 날이었다. 아침에 민호가 전화했다. 아버지, 오늘은 다 같이 성산일출봉 가요. 같이 가시죠? 가슴이 뛰었다. 드디어 같이 가자고 했다. 그래, 가자. 준비할게. 차에 탔다. 이번에는 민호 차에 탔다. 뒷자리에 손주 둘이 있었고 나는 그 옆에 앉았다. 손주 녀석이 나를 보더니 인상을 썼다. 할아버지 냄새나? 영희가 황급히 말했다. 지훈아,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제 씻긴 했는데 노인 냄새가 나나 보다.
성산일출봉에 도착했다. 웅장한 봉우리가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다. 민호가 말했다. 자, 올라가자. 정상까지 가면 1시간 정도 걸린대. 나도 따라 올라갔다. 처음에는 괜찮았다. 그런데 계단이 계속 나왔다.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다. 가족들은 앞서갔다. 손주들이 뛰어 올라갔고 아이들이 뒤따랐다. 나는 점점 처졌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민정이 뒤를 돌아봤다. 괜찮아? 천천히 갈게. 너희 먼저 가. 가족들이 사라졌다. 나는 쉬엄쉬엄 올라갔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땀이 났다. 중턱쯤에서 더 이상 못 올라가겠다는 걸 알았다. 벤치에 앉아 숨을 돌렸다. 하늘이 파랬다. 바람이 불었다. 한참을 앉아 있는데 전화가 왔다. 아버지, 저희 정상 찍었어요. 사진 찍고 내려갈게요. 그래? 나 여기서 기다릴. 가족들이 내려오는 걸 기다렸다. 1시간쯤 지났을까? 멀리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손주들이 뛰어내려왔다. 아이들이 뒤따랐다. 그들은 내 앞을 지나쳤다. 아버지, 저희 먼저 내려가서 차에서 기다리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민호가 그렇게 말하고 갔다. 나는 혼자 내려갔다. 무릎이 너무 아팠다. 계단을 한 칸 한 칸 내려갈 때마다 통증이 왔다. 손잡이를 잡고 겨우 내려갔다.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한참 지나 있었다. 차 앞에 가족들이 모여 있었다. 아버지, 늦으셨네요. 저희 배고파서 먼저 점심 먹으러 갈게요. 아버지는 천천히 오세요. 차가 떠났다. 나는 주차장에 서 있었다. 다리가 아팠다. 마음이 더 아팠다. 점심을 같이 먹었다. 아무도 내가 늦은 것에 대해 미안하다고 하지 않았다. 당연한 듯이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웃고 사진을 찍었다. 나는 밥을 먹으면서 생각했다. 아, 나는 들러리구나. 나를 데려온 건 자식들이 효도하는 것처럼 보이려는 거였구나. 실제로 나와 시간을 보내고 싶었던 게 아니라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나는 결심했다. 집에 가면 유언장을 쓰자. 재산을 정리하자. 자식들한테 다 줄 필요 없다. 아니, 더 생각해 봐야겠다. 집에 돌아왔다. 빈집이 나를 맞았다. 순자 영정 사진이 거실에 있었다. 순자야, 나왔어? 여행 다녀왔어? 대답이 없었다. 당연히. 나는 소파에 앉았다. 가방을 풀지 않았다. 그냥 앉아서 천장을 봤다. 이제 뭘 해야 하지?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여행 동안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에서 재생되었다. 따로 앉은 비행기 좌석, 별관의 좁은 방, 혼자 먹은 점심, 할아버지 냄새나라는 손주의 말, 나를 두고 떠난 차. 새벽 3시에 일어났다. 부엌에 가서 물을 마셨다. 그리고 결심했다. 떠나자. 아무도 모르게 떠나자. 재산을 정리해서 자식들 모르게 내가 원하는 곳에서 남은 인생을 살자. 자식들이 나를 찾을지 모르겠다. 찾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적어도 나는 더 이상 짐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날부터 준비를 시작했다. 결심을 하고 나니 마음이 편해졌다.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았다. 가족을 위해, 아내를 위해, 자식들을 위해. 내 욕심은 항상 뒷전이었다. 먹고 싶은 것도 참았고 가고 싶은 곳도 미뤘다. 나중에 언젠가 시간 되면. 그런데 그 나중에는 오지 않았다. 아이들이 크면, 대학 보내면, 결혼시키면, 은퇴하면 그때마다 다음 핑계가 생겼다. 그러다 순자가 죽었고 나는 70이 넘었다. 나중에는 없다는 걸 깨달았다. 지금이 아니면 영영 못한다. 떠나기로 한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재산 정리였다. 나는 평생 모은 돈이 꽤 있었다. 공장을 운영하면서 번 돈, 공장 매각 대금, 은퇴 후 투자한 부동산. 대략 계산해보니 50억 정도 되었다. 자식들은 내 재산이 이 정도인 줄 모를 것이다. 아니, 대충은 알겠지. 그래서 가끔 눈치를 보는 거겠지. 나는 웃음이 났다. 쓸데없이 쓰다니. 내 돈인데. 은행에 갔다. 여러 군데 나눠놓은 예금과 적금을 정리했다. 한 곳으로 모으고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는 만큼 인출했다.
부동산도 정리하기 시작했다. 서울 외곽에 가지고 있던 상가 건물을 먼저 팔았다. 부동산에 매물로 내놓으니 한 달 만에 팔렸다. 나는 여권을 새로 만들었다. 기존 여권이 있었지만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해외 여러 나라를 알아봤다. 동남아시아가 가장 수월했다. 특히 태국은 은퇴 비자가 있었다. 50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고 태국 은행에 일정 금액을 예치하면 됐다. 결정했다. 태국으로 가자. 치앙마이라는 도시가 있다고 했다. 북부 산악지대에 있는 도시로 기후가 좋고 물가가 싸다고 외국인 은퇴자들이 많이 산다고 했다. 인터넷으로 치앙마이를 검색했다. 사진을 보니 산이 있고 절이 있고 길가에 꽃이 피어 있었다. 순자가 좋아했을 것 같았다. 순자야, 나 태국 가려고. 치앙마이라는 데야. 너도 좋아했을 것 같아. 두 번째로 한 일은 집을 정리하는 것이었다. 이 집은 30년 전에 지었다. 순자와 함께 설계하고 벽돌 하나하나 신경 쓰면서 올렸다. 아이들이 이 집에서 컸다. 마당에서 뛰어놀았고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봤고 부엌에서 밥을 먹었다. 추억이 너무 많았다. 하지만 집은 팔아야 했다. 부동산에 내놨다. 땅값만 해도 상당했다. 20억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했다. 집을 팔면 아이들이 알 것이다. 그 전에 떠나야 했다. 그래서 계약만 해놓고 잔금은 내가 떠난 후에 받기로 했다. 위임장을 써서 법무사에게 맡겼다. 셋째로 짐을 쌌다. 가져갈 건 별로 없었다. 옷 몇 벌, 세면도구, 상비약, 그리고 순자 사진, 영정 사진 말고 젊었을 때 찍은 사진, 신혼여행 때 용두암에서 찍은 사진, 그리고 현금, 당장 쓸 돈은 현금으로 가져가기로 했다. 나머지는 해외 계좌를 만들어 송금하기로 했다. 넷째로 편지를 썼다. 자식들에게 남길 편지. 뭐라고 써야 할지 막막했다. 원망을 쓸까? 서운함을 쓸까? 아니면 그냥 잘 살라고 할까? 며칠을 고민하다가 짧게 썼다. 민호, 민정, 민수에게. 아버지가 떠난다. 어디로 가는지 왜 가는지 묻지 마라. 그냥 아버지가 살고 싶은 대로 살다 가려고 한다. 너희가 나빴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들 바쁘고 제살 궁리하느라 그런 거겠지. 이해한다. 다만 아버지는 이제 너희 짐이 되고 싶지 않다. 재산은 가져간다. 내가 번 돈이니까 내가 쓰겠다. 불만 있으면 어쩔 수 없다. 집은 팔았다. 잔금은 법무사한테 맡겼으니 세금 내고 남는 거 너희가 나눠 가져라. 그리고 나를 찾지 마라. 경찰에 신고해봤자 소용없다. 나는 범죄자가 아니니까. 건강히 살아라. 아버지 이영래. 편지를 봉투에 넣었다. 언제 보낼지는 정하지 않았다. 떠나고 나서 며칠 후에 보내면 되겠지. 마지막으로 떠날 날짜를 정했다. 추석 전에 가기로 했다. 추석에는 자식들이 올 테니까 그 전에 사라지면 된다. 9월 초로 정했다. 비행기표를 예약했다. 인천에서 치앙마이까지 직항은 없었다. 방콕을 거쳐 가는 편으로 예약했다. 출발 일주일 전 나는 집을 한 바퀴 돌았다. 거실, 순자가 좋아했던 소파, 민호가 대학 합격했다고 기뻐 뛰던 곳, 부엌, 순자가 매일 서서 밥을 하던 곳, 명절이면 전을 부치고 잡채를 만들던 곳, 안방, 순자와 40년을 같이 잔 곳, 아이들이 아프면 데려다 재우던 곳, 마당, 감나무가 있다. 민정이가 어릴 때 감을 따겠다고 나무에 올라갔다 떨어져서 울었다. 이 집에서의 마지막 밤 나는 마당에 나가 감나무를 봤다. 아직 감이 익지 않았다. 파랗고 딱딱했다. 올해 감은 못 먹겠구나. 순자야, 나간다. 데리고 갈게. 출발 당일 새벽에 일어났다. 잠을 설쳤다. 긴장이 됐다. 가방을 들고 현관에 섰다. 신발을 신었다. 문을 열었다. 뒤를 돌아봤다. 빈 집이 있었다. 순자도 없고 아이들도 없는 집. 잘 있어? 문을 닫았다. 택시를 불러 공항으로 갔다. 공항은 사람들로 붐볐다. 휴가철이라 여행객이 많았다.
젊은 사람들, 아이를 데린 가족들, 연인들. 나는 혼자였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다. 아니, 외로웠지만 괜찮았다. 체크인을 하고 보안 검색을 통과하고 출국 심사를 받았다. 출국 심사대 직원이 여권을 보더니 물었다. 여행 목적이요? 관광이요? 얼마나 있을 예정이세요? 한 달쯤요. 직원이 도장을 찍어줬다. 좋은 여행 되세요. 나는 게이트로 걸어갔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비행기에 올랐다. 창가 좌석을 예약했다. 창밖으로 활주로가 보였다. 비행기가 이륙했다. 인천이 멀어졌다. 한국이 멀어졌다. 순자야, 우리 간다. 방콕까지 5시간 반. 방콕에서 치앙마이까지 1시간 10분. 치앙마이 공항에 내렸을 때 밤이었다. 더웠다. 습했다. 공기가 달랐다. 공항을 나와 택시를 탔다. 미리 예약해둔 서비스 아파트로 가달라고 했다. 택시가 달렸다. 창밖으로 낯선 풍경이 스쳐갔다. 간판에는 읽을 수 없는 글자가 써 있었다. 거리에는 오토바이가 많았다. 절에 불이 켜져 있었다. 서비스 아파트에 도착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깨끗했다. 침대, 책상, 작은 부엌, 화장실. 충분했다. 짐을 풀고 침대에 누웠다. 했다. 진짜 왔다. 천장을 보면서 웃음이 났다. 72살의 가출이라니. 웃기지 않나, 순자야? 그런데 후회는 없었다. 오히려 해방감이 들었다. 내일부터 새 인생이다. 나는 눈을 감았다. 다음날 아침 눈을 떴을 때 해가 떠 있었다. 창문으로 빛이 들어왔다. 낯선 천장, 낯선 벽, 낯선 냄새. 여기가 어디지? 잠깐 헷갈렸다. 아, 치앙마이구나.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옷을 입었다. 배가 고팠다. 밖으로 나갔다. 아파트 앞에 작은 식당이 있었다. 현지인들이 앉아 국수를 먹고 있었다. 들어가서 자리에 앉았다. 메뉴판을 봤는데 태국어라 하나도 모르겠었다. 옆 테이블을 보니 국수를 먹고 있었다.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이거요? 점원이 알아들었는지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 있다 국수가 나왔다. 투명한 국물에 쌀국수가 들어 있었다. 위에 고수와 숙주가 올라가 있었다. 한 젓가락 먹었다. 맛있었다. 국물이 맑고 깔끔했다. 고수향이 강했지만 싫지 않았다. 순자가 있었으면 향이 이상하다고 징그러워했을 것이다. 국수를 다 먹고 돈을 냈다. 40바트. 한국 돈으로 1,500원 정도. 이렇게 싸도 되나 싶었다. 식당을 나와 걸었다. 거리를 구경했다. 치앙마이는 옛 도시였다. 성벽이 남아있고 그 안에 사원이 많았다. 금색 지붕이 햇빛에 반짝였다. 사람들이 친절했다. 눈이 마주치면 웃었다. 합장하며 인사했다. 나도 따라 합장했다. 사와디캅.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상대방이 웃었다. 이렇게 첫날이 지나갔다. 며칠 후 나는 부동산을 찾아갔다. 치앙마이에서 장기 거주할 집을 알아보려고. 한국인이 운영하는 부동산이 있다고 해서 찾아갔다. 부동산 사장은 50대 중반의 남자였다. 김 사장이라고 했다. 어르신, 치앙마이 처음이세요? 네, 며칠 전에 왔습니다. 어떤 집 찾으세요? 나는 생각했다. 혼자 살 거니까 크게 필요 없다. 하지만 마당은 있으면 좋겠다. 작은 집이요. 마당 있는. 김 사장이 몇 군데를 추천했다. 산 쪽에 단독주택들이 있는데 한국인들이 많이 산다고 했다. 며칠에 걸쳐 집을 보러 다녔다. 세 번째로 본 집이 마음에 들었다. 산 중턱에 있는 작은 집이었다. 방 하나, 거실, 부엌, 화장실. 앞에 작은 마당이 있었다. 마당에서 보니 치앙마이 시내가 내려다 보였다. 멀리 사원의 금색 지붕이 보였다. 여기요. 계약했다. 이사했다. 짐이 별로 없어서 금방 정리가 됐다. 가방 하나, 옷 몇 벌, 순자 사진. 순자 사진을 거실 창가에 세워놓았다. 사진 속 순자가 치앙마이 시내를 보는 것 같았다. 순자야, 여기 어때? 마음에 들어?
대답은 없었지만 나는 순자가 좋아한다고 생각했다. 첫날 밤 나는 마당에 나가 의자에 앉았다. 별이 보였다. 서울에서는 볼 수 없는 별들. 고요했다. 적막했다. 외로웠다. 하지만 평화로웠다. 이것이 내가 원한 것이다. 그렇게 치앙마이에서의 새 생활이 시작되었다. 치앙마이에서 한 달이 지났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창문을 연다. 산에서 내려오는 바람이 시원하다. 새소리가 들린다. 서울에서는 차 소리밖에 안 들렸는데 간단히 아침을 먹는다. 바나나 하나와 커피. 처음에는 한국 음식이 그리웠다. 김치, 된장찌개, 깍두기.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다. 태국 음식도 나쁘지 않다. 아침을 먹고 산책을 나간다. 집 앞길을 따라 30분쯤 걷는다. 경사가 있어서 운동이 된다. 무릎이 안 좋은데 신기하게도 여기서는 덜 아프다. 날씨가 따뜻해서 그런가? 산책 중에 이웃을 만난다. 외국인들이 많다. 미국인, 영국인, 호주인, 독일인. 다들 은퇴하고 여기로 왔다고 한다. 처음에는 말이 안 통해서 당황했다. 영어를 배운 적은 있지만 써먹을 일이 없어서 다 잊어버렸다. 그런데 한 달 지나니까 조금씩 들린다. 간단한 인사 정도는 한다. 굿 모닝. How are you? 이 정도면 충분하다. 점심은 밖에서 먹는다. 단골 식당이 생겼다.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작은 국수집. 아주머니 혼자 운영한다. 처음 갔을 때 아주머니가 메뉴판을 내밀었다. 태국어라 읽을 수가 없었다. 나온 게 카오소이였다. 코코넛 커리 국물에 달걀면이 들어간 국수. 위에 바삭한 면이 올라가 있다. 치앙마이 전통 음식이라고 했다. 한 젓가락 먹었는데 맛있었다. 걸쭉한 국물이 진하고 고소했다. 그 후로 그 집에 자주 갔다. 이제는 내가 들어가면 아주머니가 바로 카오소이를 만든다. 단골이 된 거다. 오후에는 집에서 책을 읽거나 텔레비전을 본다. 한국 방송은 안 나오지만 인터넷으로 볼 수 있다. 뉴스는 보지 않는다.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나와 상관없다. 가끔 유튜브로 옛날 영화를 본다. 순자가 좋아했던 영화들. 보다 보면 순자 생각이 난다. 순자야, 지금 뭐해? 거기서도 영화 볼 수 있어? 저녁이 되면 마당에 나간다. 의자에 앉아 하늘을 본다. 해가 지면 노을이 진다. 주황색, 보라색, 분홍색. 서울에서는 본 적 없는 색들? 해가 지고 나면 별이 뜬다. 치앙마이는 공기가 맑아서 별이 잘 보인다. 순자와 신혼 때 별을 보러 간 적이 있다. 강원도 산골에서 돗자리 펴고 누워서 밤새 별을 봤다. 그때는 행복했다. 지금도 행복하다. 다르지만 저녁은 간단히 먹는다. 과일을 깎아 먹거나 남은 밥에 달걀 부쳐 먹는다.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서는 괜찮다. 먹고 싶은 만큼만 먹으면 되니까. 밤에는 일찍 잔다. 10시면 눕는다. 여기서는 잠이 잘 온다. 이렇게 하루가 지나간다. 별것 아닌 하루다. 특별한 일도 없고 만나는 사람도 별로 없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충만하다. 서울에서는 하루가 길었다. 할 일이 없어서 텔레비전을 봐도 재미없고 밖에 나가도 갈 데가 없고 시간이 안 갔다. 여기서는 하루가 짧다. 할 일이 없는 건 마찬가지인데 시간이 훌쩍 간다. 왜 그럴까? 생각해봤다. 서울에서는 기다렸다. 전화 오기를, 찾아오기를. 자식들한테 기대하면서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아서 허무했다. 여기서는 기다리지 않는다. 기대하지 않는다. 그냥 하루를 산다. 그게 차이인 것 같다. 어느 날 오후 마을 입구에 있는 작은 카페에 갔다. 아메리카노 주세요. 커피를 받아 자리에 앉았다. 창밖을 보면서 커피를 마시는데 옆 테이블에서 한국어가 들렸다. 여보, 여기 케이크도 시킬까? 한국인 부부였다. 60대 정도로 보였다. 남자가 나를 보더니 말을 걸었다. 혹시 한국분이세요? 네. 아, 반갑습니다. 저도 한국에서 왔어요. 부산에서. 남자가 손을 내밀었다. 악수했다. 저는 박진수입니다.
이쪽은 제 아내고요. 저는 이영래입니다. 여기 사세요? 여행이세요? 여기 삽니다. 한 달 됐어요. 아, 그럼 선배시네요. 저희는 저번 주에 왔어요. 은퇴하고 여기서 살아볼까 해서요. 박 씨 부부와 이야기를 나눴다. 부산에서 조그만 가게를 했었는데 접고 나서 치앙마이로 왔다고 했다. 자식들은 서울에 있다고. 자식들이 뭐라 안 하던가요? 처음에는 반대했죠. 말도 안 통하는 데 가서 어떻게 사냐고. 그런데 저희가 하도 오고 싶다고 하니까 포기한 것 같아요. 부럽네요. 같이 오셔서. 혼자 오셨어요? 네. 아내는 먼저 갔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박 씨 부부와 연락처를 교환했다. 나중에 밥 같이 먹자고 했다. 카페를 나와 집으로 걸어오면서 생각했다. 오랜만에 한국 사람과 이야기했구나. 나쁘지 않았다. 며칠 후 박 씨 부부와 저녁을 먹었다. 시내에 있는 한국 식당에서 된장찌개를 시켰다. 한국에서 먹는 것과 비슷했다. 박 씨가 소주를 시켰다. 형래 씨 한잔 하시죠? 네, 좋습니다. 소주를 따라 마셨다. 몸이 뜨거워졌다. 술을 마시니 말이 많아졌다. 박 씨가 물었다. 형래 씨는 왜 치앙마이 오셨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서요. 한국에서는 조용히 못 살았어요. 아무래도 자식들 눈치가 보여서요. 박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자식들이 잘 살고 있는데 괜히 찾아가면 귀찮아하는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마누라가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우리 인생 살자고. 자식들한테 기대지 말고. 박 씨 부인이 끼어들었다. 맞아요. 자식은 자식이고 우리는 우리예요. 평생 남 챙기느라 내 인생 못 살았으면 이제는 내 인생 살아야죠. 나는 소주를 마시면서 생각했다.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있구나. 자식들한테 서운하고 그래서 떠나온 사람들. 혼자가 아니구나.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순자 사진을 봤다. 순자야, 나 친구 생겼어? 박 씨 부부라고. 부산 사람들이야. 착해. 사진 속 순자가 웃고 있었다. 그렇게 치앙마이에서의 두 번째 달이 시작되었다. 치앙마이에 온 지 2달이 되었다. 생활이 자리를 잡았다. 단골 식당, 단골 카페, 산책 코스. 박 씨 부부와는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났다. 은퇴 비자도 받았다. 태국 은행에 돈을 넣고 서류를 내고 한 달 정도 기다리니 나왔다. 이제 1년 동안 합법적으로 머물 수 있다. 집도 더 편해졌다. 마당에 화분을 몇 개 놓았다. 시장에서 산 화초들이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핸드폰이 울렸다. 한국 번호였다. 심장이 뛰었다. 자식들인가? 받았다. 여보세요? 아버지? 민호 목소리였다. 민호야? 아버지 지금 어디 계세요? 목소리가 떨리는 것 같았다. 그게 집에 가봤는데 없으시더라고요. 이웃분이 이사 가셨다고 하시던데. 연락도 안 되시고 저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버지, 잘 있다. 어디 계세요? 왜 연락 안 하셨어요? 편지 받았을 텐데. 편지요? 무슨 편지요? 아, 아직 안 받았구나. 곧 받을 거다. 아버지,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집은 왜 파셨어요? 나는 한숨을 쉬었다. 민호야, 아버지가 가고 싶은데 갔다.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라니요? 일은 넘으신 분이 갑자기 사라지셨는데요? 나 어린애가 아니다. 그래도 됐다. 전화 끊는다.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다. 심장이 뛰었다. 후회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복잡했다. 그날 저녁 또 전화가 왔다. 이번에는 민정이었다. 아빠? 민정아. 아빠, 오빠한테 들었어요. 집 파시고 어디 가셨다고. 아빠, 무슨 일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려고 그런다. 무슨 소리예요? 가출 맞다. 내가 가출했다. 민정이가 말을 잇지 못했다.
민정아, 아빠 잘 있다. 걱정하지 마라. 아빠, 제발 집 주소라도 알려주세요. 됐다. 찾아올 필요 없다. 전화를 끊었다. 민수한테도 전화가 왔다. 받지 않았다. 문자가 왔다. 아버지, 저 민수예요. 전화 좀 받아주세요. 아버지, 저희가 뭘 잘못했으면 말씀하세요. 나는 핸드폰을 서랍에 넣었다. 며칠이 지났다. 핸드폰을 켜보니 부재중 전화가 수십 통이었다. 문자도 많이 와 있었다. 아버지, 제발 연락해 주세요.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어요. 돌아오세요. 아버지, 경찰에 실종 신고했어요. 경찰에 신고했다고. 예상은 했다. 하지만 기분이 묘했다. 나를 찾고 있구나. 진짜로. 그런데 왜 찾는 걸까? 나를 걱정해서? 아니면 재산 때문에? 생각하기 싫었다. 박 씨 부부를 만났다. 저녁을 먹으면서 이야기했다. 한국에서 연락 왔어요. 자식들이? 아, 그래요? 뭐래요? 찾는데요. 경찰에 신고까지 했다고. 박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죠. 아버지가 갑자기 사라졌는데? 박 씨 부인이 물었다. 형네 씨, 자식들한테 말 안 하고 오셨어요? 네. 편지만 남겼는데 아직 못 받았나 봐요. 어머, 그래도 그렇지. 걱정 많이 하겠네요. 나는 쓴 웃음을 지었다. 걱정요? 글쎄요. 진짜 걱정하는 건지 재산 때문인지. 박 씨가 말했다. 형네 씨, 그래도 자식이잖아요. 자식이 부모 걱정 안 하겠어요? 그게 제주도 여행 이야기 했죠? 네, 하셨죠? 그때 느꼈어요. 걔들한테 나는 짐이구나. 박 씨가 한숨을 쉬었다. 마음이 많이 상하셨군요. 상했죠? 그래서 나왔어요. 그래도 연락은 해야 하지 않을까요? 살아있다는 것 정도는. 나는 생각했다. 박 씨 말이 맞다. 아무리 서운해도 자식은 자식이다. 생각해 볼게요. 집에 돌아와 핸드폰을 꺼냈다. 민호한테 문자를 보냈다. 나 잘 있다. 걱정하지 마라. 경찰 신고 취소해라. 답장이 바로 왔다. 아버지, 전화 좀 해주세요. 어디 계세요? 가서 뵐게요.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내가 잘한 건가? 너무 심한 건가? 순자 사진을 봤다. 순자야, 내가 너무 심했나? 다음 날 민호한테 전화가 왔다. 이번에는 받았다. 아버지. 응. 어디 계세요? 외국이다. 외국이요? 어느 나라요? 태국. 태국이요? 왜요? 살고 싶어서. 민호가 한참 말이 없었다. 아버지, 저희가 뭘 잘못했어요? 잘못은 아닌데. 그럼 왜요? 나는 깊이 숨을 쉬었다. 민호야, 너희한테 짐이 되기 싫었다. 짐이요? 누가 그랬어요? 내가 느꼈다. 어떻게요? 제주도 여행 생각해봐라. 비행기 좌석, 호텔 방, 식사, 일정. 다 따로였잖아. 민호가 말이 없었다. 그렇게 느꼈구나. 걔들한테 나는 짐이구나. 아버지. 그래서 나왔다. 짐이 안 되려고. 아버지, 저희가 정말 그렇게 느끼게 했어요? 의도한 건 아닐 거다. 다들 바쁘잖아. 근데 결과적으로 그랬다. 민호가 한숨을 쉬었다. 죄송합니다. 정말 사과받으려고 전화한 거 아니다. 그냥 알아달라고. 아버지, 돌아오세요. 저희가 잘할게요. 됐다. 나 여기서 잘 살고 있다. 그래도 끊는다. 전화를 끊었다. 가슴이 답답했다. 잘한 건가? 모르겠다. 하지만 돌아갈 마음은 없었다. 그 후로 자식들에게서 연락이 가끔 왔다. 민호는 일주일에 한 번쯤 문자를 보냈다. 답장은 가끔 했다. 민정이는 사진을 보내왔다. 손주들 사진. 민수는 전화를 했다가 문자를 했다가 했다. 나는 대부분 짧게 답하거나 답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연락을 완전히 끊지는 않았다. 치앙마이에서의 생활은 계속되었다. 매일 아침 산책을 하고
점심은 카오소이를 먹고 오후에는 집에서 쉬고 저녁에는 마당에서 별을 봤다. 박씨 부부와는 자주 만났다. 같이 시장에 가고 식당에 가고 가끔은 여행도 갔다. 어느 날 박씨가 제안했다. 형네 씨, 태국어 배워보는 게 어때요? 태국어요? 나이도 많은데 그래도 기본적인 거는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생각해보니 그랬다. 그래서 태국어 학원에 등록했다. 일주일에 3번, 2시간씩. 처음에는 머리가 안 돌아갔다. 태국어는 성조가 있어서 어려웠다. 한 달쯤 지나니까 기본적인 것들이 입에 붙었다. 뭔가를 배운다는 게 오랜만이었다. 태국어 학원에서 새 친구도 사귀었다. 미국에서 온 제임스, 70살. 독일에서 온 클라우스, 68살. 호주에서 온 브라이언, 72살. 나와 동갑이다. 다들 은퇴하고 치앙마이로 온 사람들이었다. 치앙마이에서 석 달이 지났다. 몸이 좋아졌다. 무릎이 덜 아팠다. 혈압도 내려갔다. 잠도 잘 잤다. 어느 날 저녁 마당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슬펐다. 순자가 보고 싶었다. 눈물이 났다. 아이고, 혼자 울었다. 한참을? 그래도 여기 오길 잘했다고 생각했다. 치앙마이에 온 지 6달이 되었다. 그날도 평소처럼 아침 산책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다. 대문을 열었는데 마당에 사람이 서 있었다. 익숙한 뒷모습이었다. 민호. 민호가 돌아봤다. 아버지. 나는 얼어붙었다. 어떻게 여길 알았지? 들어가시죠. 할 말이 있습니다. 민호가 문을 열고 들어갔다. 내가 따라 들어갔다. 거실에 앉았다. 민호가 주위를 둘러봤다. 집 괜찮네요. 어떻게 알고 여길 왔어? 사립탐정 썼습니다. 태국까지 왔단 말이야? 당연히 와야죠. 아버지 찾아야 하니까. 나는 인상을 썼다. 찾지 말라고 했잖아. 그래도 이렇게 내버려 둘 순 없죠? 민호가 나를 똑바로 봤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뭐가? 제주도 여행 때? 아버지 마음 모르고 따로 두고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버지한테 신경 못 쓴 거 알아요. 바쁘다는 핑계로. 근데 그게 핑계였다는 거 알아요. 알면 됐다. 아버지 떠나고 나서 많이 생각했어요. 내가 왜 아버지한테 그랬을까? 민호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나는 창밖을 봤다. 사과받으려고 너한테 이런 거 한 게 아니다. 알아요. 나는 그냥 너희 짐이 되기 싫었던 거야. 아버지가 언제 부담이었어요? 너도 느꼈잖아. 민호가 말을 못했다. 됐다. 그건 그렇고 여긴 왜 왔어? 아버지 모시러 왔죠? 모신다고? 한국으로요. 같이 살자고요. 나는 코웃음을 쳤다. 갑자기 왜? 아버지가 떠나고 나서 생각 많이 했어요. 앞으로는 다를 거예요. 난 여기가 좋다. 아버지, 여기서 잘 살고 있어? 친구도 생겼고 태국어도 배우고. 그래도 한국이 낫지 않아요? 여기가 좋다니까. 민호가 한숨을 쉬었다. 아버지 솔직히 말할게요. 뭔데? 재산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나는 민호를 봤다. 아버지 재산이 얼마인지 알아요. 많다는 거. 근데 그거 다 가져가셔도 돼요. 진심이야? 진심이요. 저희 다 잘 살고 있어요. 아버지 돈 없어도 돼요. 그럼 뭐 때문에? 그냥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요. 민호가 눈을 붉혔다. 아버지 떠나고 나서 깨달았어요. 아버지가 없으니까 허전하다는 거. 그건 내가 떠나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요. 아버지 계실 때는 몰랐어요. 민호가 일어섰다. 아버지, 저 여기서 며칠 있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뭘 생각해? 한국 돌아가는 거요. 아니면 최소한 1년에 몇 번은 오시든가. 민호가 나갔다. 나는 소파에 앉아 있었다. 민호가 사흘 후에 떠났다. 공항까지 배웅했다. 출국장 앞에서 민호가 말했다. 아버지 연락 자주 드릴게요. 그래? 민호가 들어갔다.
집에 오니 조용했다. 순자 사진을 봤다. 순자야, 민호 갔어? 걔가 많이 변했더라. 민호가 다녀간 후 연락이 부쩍 잦아졌다. 일주일에 두세 번은 전화했다. 민정이도 전화했다. 민수도 화상통화를 했다. 손주들 소식도 들었다. 전에는 이런 소식에 관심이 없었다. 아니, 관심은 있었는데 들을 기회가 없었다. 이제는 달랐다. 사람이 변하긴 하는구나. 어느 날 민호가 전화해서 물었다. 아버지, 설날에 한국 안 오세요? 설날? 네. 온 가족이 모이는데. 가슴이 찡했다. 글쎄, 생각해 볼게. 박 씨 부인한테 물었다. 저 설날에 한국 갈까 말까 고민이에요. 가세요. 자식들이 오라잖아요. 근데 또 제주도 때처럼 되면 이번에는 다를 거예요. 고민 끝에 결정했다. 한국에 가기로. 민호한테 전화했다. 설날에 갈게. 진짜요? 아버지. 출발 전날 짐을 쌌다. 자식들한테 줄 선물들. 순자 사진을 봤다. 순자야, 나 한국 가려고. 설날에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추웠다. 1월에 한국. 영하 10도. 입국장으로 나왔다. 민호가 손을 흔들고 있었다. 옆에 민정이도 있었다. 아버지, 아빠. 둘이 달려왔다. 민호 집에 도착했다. 영희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아버님, 어서 오세요. 저녁에 다 같이 밥을 먹었다. 14명이 한 테이블에 모였다. 민호가 고기를 구웠다. 잘 익은 고기를 민호가 내 접시에 담았다. 아버지, 드세요. 전과 달랐다. 손주들이 다가왔다. 할아버지, 태국 어떻게 생겼어요? 덥고 절이 많아? 코끼리도 있어요? 응. 코끼리 탔어? 손주들 눈이 커졌다. 저녁을 먹고 거실에 모여 앉았다. 민호가 말했다.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뭔데? 아버지한테 사과드리고 싶어서요. 뭘? 제주도 여행 때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민정이가 말했다. 아빠, 저희가 정신이 없었어요. 아빠 신경 못 썼어요. 민수가 말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나는 자식들을 봤다. 진심인 것 같았다. 알았다. 민호가 웃었다. 민정이도, 민수도, 나도 웃었다. 오랜만에 다 같이 웃었다. 설 연휴가 지나고 나는 다시 태국으로 돌아갔다. 공항에서 가족들이 배웅했다. 아버지, 자주 오세요. 그래? 손주들이 손을 흔들었다. 할아버지, 안녕. 비행기에 올랐다. 순자야, 나 돌아가. 애들이 잘해주더라. 치앙마이로 돌아오니 반가웠다. 따뜻한 공기, 익숙한 거리. 한국도 좋았지만 여기가 내 집이구나 싶었다. 박 씨 부부를 만나 이야기했다. 한국 다녀왔어요. 어떠셨어요? 좋았어요. 애들이 잘해주더라고요. 그럼 한국으로 돌아가실 거예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여기가 좋아요. 왜요? 여기가 더 편해요. 내 생활이 있으니까. 박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균형인 것 같아요. 균형. 자식들과 완전히 떨어지지도 않고 너무 붙어 있지도 않은 거리. 한국에서 돌아온 후 자식들과의 연락은 계속됐다. 일주일에 두세 번 전화하고 한 달에 한 번 화상통화했다. 약속이 생겼다. 기다릴 일이 생겼다. 전에는 없었던 것들이다. 치앙마이에 온 지 1년이 지났다. 많은 일이 있었다. 어느 날 아침 거울을 봤다. 늙은이가 있었다. 주름투성이에 머리는 하얗고. 이게 나야? 내가 이렇게 늙었구나. 저녁에 박 씨 부부를 만났다. 형네 씨, 치앙마이 온 지 1년 됐네요. 네, 빠르네요. 어때요? 1년 살아보니? 좋아요. 잘 온 것 같아요. 후회 안 하세요? 안 해요. 하나도.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마당에 나갔다. 별이 떠 있었다. 순자 사진을 가져왔다. 순자야, 1년 됐어? 내가 여기 온 지. 잘 살고 있어? 내 덕분이야. 눈물이 났다.
보고 싶어, 순자야. 그해 겨울 민호가 다시 왔다. 이번에는 가족을 데리고 영희, 지훈이, 지우 공항에 마중 나갔다. 민호가 손을 흔들었다. 아버지, 왔어? 네, 드디어 왔어요. 영희가 인사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손주들이 뛰어왔다. 할아버지, 지훈이가 말했다. 할아버지, 태국 진짜 덥네요. 여기 원래 더워. 지우가 말했다. 할아버지, 저 코끼리 보고 싶어요. 그래, 내일 가자. 일주일 동안 같이 지냈다. 아침에 같이 산책하고 점심은 카오소이를 먹고 오후에는 관광을 갔다. 지훈이가 코끼리 탔다. 지우가 야시장에서 망고 스무디를 마셨다. 저녁에는 내가 해준 태국 음식을 먹었다. 팟타이, 똠양꿍. 영희가 말했다. 아버님, 요리 잘하시네요. 여기 와서 배웠어? 민호가 웃었다. 아버지, 한국에서는 라면도 안 끓이셨으면서 그때는 내 엄마가 있었으니까. 손주들과 많이 놀았다. 지훈이한테 장기를 가르쳐주고 지우한테 종이접기를 해줬다. 지우가 말했다. 할아버지, 재미있어요. 그래? 나도 재미있다. 민호와 둘이 얘기할 시간도 있었다. 아버지, 여기 살면서 외롭지 않으세요? 처음에는 외로웠지. 근데 이제는 괜찮아. 그래도 혼자잖아요. 혼자가 나을 때도 있어? 민호가 말했다. 아버지, 감사해요. 뭐가? 저희 용서해 주셔서요. 용서가 아니라 이해한 거야. 민호가 눈을 붉혔다. 아버지, 사랑해요. 처음 듣는 말이었다. 나도. 일주일이 지나고 민호네가 떠났다. 그해 여름 몸에 이상이 생겼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지러웠다. 천장이 빙빙 돌았다. 병원에 갔다. 의사가 말했다. 혈압이 높습니다. 그리고 경동맥에 좁아진 곳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해요? 약을 드셔야 하고 생활 습관도 바꿔야 해요. 집에 돌아와 약을 받다. 여러 가지. 한숨이 나왔다. 나도 늙었구나. 민호한테 전화했다. 아버지, 많이 안 좋으세요? 아니, 약 먹으면 된대. 걱정 마. 아버지, 한국 오세요. 됐다. 여기도 병원 좋아. 그 후로 생활이 조금 바뀌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약을 먹었다. 산책은 계속했다. 음식도 바꿨다. 박 씨한테 이야기했더니 놀랐다. 형네 씨,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건강이 안 좋아지니 생각이 많아졌다.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순자 사진을 봤다. 순자야, 나 무서워. 혼자 죽는 게 무서워. 한참을 봤다. 근데 어쩔 수 없지. 받아들이기로 했다. 민호한테 전화했다. 민호야, 나 유서 썼어? 네? 왜요? 만약을 위해서. 아버지, 갑자기 왜 그러세요? 나이가 있으니까 준비하는 거야. 치앙마이에 온 지 3년이 지났다. 나는 75이 됐다. 많은 것이 변했다. 자식들과 화해했다. 설과 추석에 한국에 갔다. 손주들이 여기 왔다. 친구들이 생겼다. 건강이 나빠지기도 했다. 그래도 행복했다. 어느 날 오후 박 씨랑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했다. 형네 씨, 여기 온 거 후회 안 하세요? 안 해요. 하나도. 좋은 결정이었네요. 네. 내 인생에서 제일 잘한 일인 것 같아요. 자유. 그게 핵심이었다. 어느 날 밤 마당에 앉아 별을 보면서 생각했다. 내 인생의 의미가 뭘까? 여기 와서 알았다. 의미는 찾는 게 아니라 만드는 거다. 내가 좋아하는 걸 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가고 싶은 데를 가는 것. 그게 내 인생의 의미다. 어느 날 민수한테 전화가 왔다. 아버지, 저 아들 낳았어요. 뭐? 진짜? 네, 오늘 태어났어요. 축하한다. 이름은 이준이요. 기뻤다. 눈물이 났다. 순자 사진을 봤다. 순자야, 민수가 아들 낳았대. 세월이 흘렀다. 치앙마이에 온 지 5년이 지났다. 나는 77이 됐다. 많은 것이 변했다. 박 씨 부부가 한국으로 돌아갔다.
박 씨가 건강이 안 좋아져서 브라이언은 작년에 죽었다. 심장마비로. 자식들과의 관계는 계속 좋았다. 손주들이 훌쩍 컸다. 어느 날 저녁 치앙마이 집 마당에 앉아 하늘을 봤다. 별이 떠 있었다. 순자 사진을 가져왔다. 순자야, 5년이 됐어? 많은 일이 있었지? 나 잘 살고 있어? 79이 됐다. 여든이 눈앞이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았다. 그래도 마음은 편하다. 요즘 많이 생각한다. 죽음에 대해서. 무섭지는 않다. 두렵지도 않다. 그냥 받아들인다. 민호한테 전화했다. 민호야. 네, 아버지. 고맙다. 네? 갑자기요? 그냥 고맙다고 하고 싶었어? 그리고 미안해. 뭐가요? 내가 성질이 급해서. 민호가 울먹였다. 아버지 사랑해요. 나도. 민정이랑 민수한테도 전화했다. 다들 울었다. 순자 사진을 봤다. 순자야, 나 이제 할 말 다 한 것 같아. 81살이 됐다. 어느 날 문득 여행이 가고 싶어졌다. 순자랑 갔던 곳, 제주도. 민호한테 전화했다. 민호야, 나 제주도 가고 싶어. 제가 같이 가죠. 민호와 둘이 제주도에 갔다. 용두암에 갔다. 바위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사진을 찍었다. 순자와 찍었던 바로 그 자리에서 민호가 말했다. 아버지, 어머니 많이 보고 싶으시죠? 응, 많이. 성산일출봉에도 갔다. 예전에는 정상까지 올라갔다. 지금은 못 올라갔다. 아래에서 올려다봤다. 순자야, 저기 같이 올라갔었지? 마지막 날 밤 민호가 물었다. 아버지, 오길 잘하셨어요? 응, 오길 잘했어? 아버지, 저야말로 고마워요. 치앙마이로 돌아왔다. 순자 사진을 봤다. 순자야, 나 제주도 다녀왔어? 이제 마지막 여행인 것 같아. 어느 날 밤 꿈을 꿨다. 순자가 나왔다. 젊은 모습이 아니었다. 내가 아는 순자. 여보, 순자야. 오래 기다렸어요. 미안해. 괜찮아요. 순자가 손을 내밀었다. 같이 가요. 나는 순자 손을 잡았다. 응, 같이 가자. 우리는 걸었다. 빛이 보였다. 가자. 우리는 빛 속으로 걸어갔다. 그날 밤 이영래는 잠을 자다가 눈을 감았다. 평화로운 얼굴이었다. 장례를 치렀다. 유서대로 화장했다. 가족들이 치앙마이로 갔다. 이영래가 살던 산으로 올라갔다. 그곳에서 유골을 뿌렸다. 이영래와 순자의 유골을. 바람이 불었다. 민호가 말했다. 아버지, 어머니, 편히 쉬세요. 민정이가 말했다. 아빠, 엄마, 사랑해요. 민수가 말했다. 아버지, 어머니, 감사했습니다. 손주들이 손을 흔들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안녕. 바람이 불었다. 산에서 내려다 보이는 치앙마이 시내. 절의 금색 지붕이 햇빛에 반짝였다. 이영래가 사랑했던 풍경이었다. 민호가 말했다. 아버지가 여기서 행복하셨대. 민정이가 말했다. 그랬겠지. 민수가 말했다. 아버지가 오셔서 다행이었어. 가족들이 산을 내려갔다. 바람이 불었다. 나뭇잎이 흔들렸다. 어디선가 이영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고맙다. 안녕.